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 임시회회 중 제6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권을 상정합니다. 여야 간사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8조 및 제64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단말기에 입력해드린 공청회 계획안과 같이 오늘 진술인 4분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여당 똑바로 하세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의 쟁점과 관련 현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이 교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4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대학교 국방경제학과 권헌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국방방산팀 박인용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 박창균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에서는 고강희 전략경제계획관 및 계획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서는 한 분당 15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상호간에는 질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헌철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시작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대학교 국방경제학과 교수 권헌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전략수출금융지원법에서 전반적인 재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이 법안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역금융 부분의 지원이고 또 한 거는 방산수출 시 절충교육 의무 이행 지원에 관한 이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항으로 말씀드려보면 그 방산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다른 수출과 달리 구매자 우위인 시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절충교육이라는 조건이 부과되는 그런 수출입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조건이 붙는가 하면은 그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공동 생산, 대응 구매, 기술 이전, 교육훈련 제공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면 저희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그 나라 간의 갈등도 있고 이래가지고 군비 경쟁이 심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로 방산 잘 해가지고 방산 수출도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평균 한 30억 불 정도 했던 것인데 22년에 보면 1,173억 불, 작년에는 150억 불 수출하는 등 큰 양적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하는 내용도 보시면 옛날 같으면은 과거에는 탄약 부품이나 단순 무기 수출이었는데 지금은 자주포, 유도무기, 잠수함 같은 최첨단 고부가 가치 수출 품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품목도 여러화되어 있고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지역도 옛날에 동남아시아 같은 아시아나 중동에서 지금은 유럽, 남미까지도 크게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방산 수출해 보시면 구매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구매국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융을 해달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기도 하고요. 다양한 절충교육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해결하기가 그 단독으로 방산업체 하나가, 기업 하나가 혼자 하기에는 헤쳐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다시 말해 정부가 도와주게 되는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수출입은행이 돈을 대신 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주기도 하고요. 방사청이 물건을 대신 사주기도 하고요. ADD가 국방기술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 따는 때에 따라서는 각 군이 교육훈련을 대신 시켜주기도 합니다. 방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국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수출 절충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방산 기업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산업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초반에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많았지만 요즘에 들어와서는 현지 생산 같은 거를 그 나라 와서 해달라 하는 투자 유치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무기를 사달라고 하는 대응 구매 그리고 최첨단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절충기업이 해결 안 돼서 본 계약이 무산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사항은 사실 방산 수출 기업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가가 대신 해줄 때 이 대가를 국가가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해주는 게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화하자고 하는 논리도 있고 유상화하자고 하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국가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라는 논리를 보면 방산 수출 잘 되게 된다면 결국 그게 일자리 늘어나서 나라 좋아지는 것이고 이윤 많이 생기면 법인세 낼 거고 그 한편으로는 그 직원 늘으니까 소득세 늘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은 이 물건이 다른 물건 같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된다면은 그 수입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향력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그런 논리니까 웬만하면 국가가 공짜로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한 논리도 있게 되는데 의무 이행을 방산 수출 기업이 스스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자기네가 하는 업체하고 아니면 국가가 주는 건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 공정성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대가, 정부가 해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세금 들여서 만든 거, 세금 들여서 얻은 그런 정부의 자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기업이 다만 얼마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있게 됩니다. 수익을 받았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내야 한다는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얘기하는 그런 논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화 논리, 유상화 논리 다 있게 하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미미하다면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지원이라는 게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큰 금액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화, 유상화 논리 모두가 일리가 있긴 하지만 공평성, 형평성, 수익자 부담 원칙 등 그리고 거대한 지원액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절충교육 의무 이행 지원은 돈을 좀 받는 게 유상화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유상화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 요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야 될지 적게 받아야 될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공부해보고 듣고 조사해본 걸 몇 가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수출하는 회사한테 당신들 이거 절충교육 의무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더 얹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추가하는 원가 계산 액수가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 정도니까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영업비밀이라고. 그래서 절충교육 의무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 추가로 넣는 거 요래저래 물어보니까 6%, 8% 이 정도는 얹어 놓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자기가 만약에 국가가 해준다면 이거 자기가 남는 거니까는 한 6%에서 8% 안에서는 좀 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논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 옛날에 한번 보니까 핀란드에서 만든 회계감사원 보고서가 있는데 99년도에
절충교육 때문에 아마 3%에서 6% 정도 비용 부담이 는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방산 수출하는 데는 그만큼 돈 더 얹어놨겠죠. 또 2001년에 미국의 대통령위원회 보고에서 쓴 거기를 보면 이 절충교육 이행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돈이 거래가액의 2%에서 10%까지 된다 하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또 돈 들어간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정도로 계약금의 그 원가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 한번 저희 나라가 튀르키예에다 물건 팔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절충격을 해결해주고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때 페널티를 무는데 매년 10%의 그 해결 못한 거에 10%를 절충격까지 10%를 내라 하는 거 있어서 국가가 대신 해줬다면 그 벌금 10% 안 내는 거니까 그거에 얼마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한번 제가 LIG 넥스트원에 한번 가서 물어봤더니 콜롬비아 해성 미사일 수출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자기네가 만든 기술로 그걸로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서 이거를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드웨어 한 세트하고 LVTS 기술 이전했는데 그때 기술 개발 투자비가 한 700에서 800만 불 정도 들었다 하고 그 통째에 들어간 액수는 8,700만 불이라고 하는 액수를 그거에 대한 절충교육 가치를 해결한 거였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얼추 1.6%에서 1.8% 정도. 이거 뭐냐면 X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중에 한 20%만 원가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했을 때 들어가는 거는 정도만큼 1.6에서 1.8%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가 해줬다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다른 얘기로 주로 그 나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국방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ADD가 하는 기술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사겠죠. 그래서 구매국에다 주고 의무 이행을 했는데 그 의무 기술을 사게 하는 그 비용도 절충교육 의무 이행 비용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말씀드려보면 한 번은 우리가 그 해결을 못하니까는 이 브로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옵셋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실적을 사와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상계하는 거였는데 그때 그 액수는 한 4%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권총을 파는 거에 실적을 사와 가지고 총을 사온 걸 팔아 가지고 그거를 해결했는데 그때 한 4% 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국가가 아껴주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생각해 볼 거 합니다. 또 다른 고려해 볼 만한 요소로서 보면 방산 기업들한테 그럼 당신들 얼만큼 낼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거는 뭐 0.1% 정도, 0.01% 그러니까 미미하니까 안 내는데 내기는 내겠다 해는 생색만 내는 걸 안 내겠다는 그런 말이 맞고요. 그러니까 많게는 한 1%에서 3%까지는 내도 되겠다 하는 정도로 봐서는 그런 대로 이것도 참고해 볼 만한 요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거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위에 여러 가지 요일 등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때 한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크면은 이 액수가 너무 크면 국제 경쟁력 약화라고 하는 여러 문제도 있고요. 너무 낮으면 형평성 문제, 모랄 해저드라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크게 그러니까 큰 타이틀만 어느 정도 규정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 같은 많이 깎아주고 중견기업 같은 깎아주고 처음에 수출하면 깎아주고 뭐 이런 정도의 감면 제도를 많이 유연하게 첨가해서 활용하시게 된다면 그런 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릴 때 건설회사를 한번 다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수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 나라에 금융을 가져오라 그래서 일본한테 자꾸 지는 적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야 우리나라도 잘 살면 우리 금융도 같이 가져간다면 저런 거 받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딱 그 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잘 살고 되고 그리고 수출입은행 돈이 모자르니 기금화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건 진짜 필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규모 토목공사 수주할 때 대규모 방산물자 같은 대규모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국가가 꼭 필요한데 돈을 받기가 어려운 그 저신용 국가의 전략 수출할 때 정부 지원에 필요한 분야의 전략 수출 금융 지원이 이게 도와줘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위상도 높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인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용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수출 금융을 통해 전략 수출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략 수출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략 수출 금융 지원법이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방산 수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여금 제도와 관련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과 현재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 중인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 물자 등 수출진흥기금 법안과의 관계, 기여금 부과의 정당성이나 부과 기준의 타당성,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용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설치나 지원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기여금의 부과의 정당성과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먼저 다른 법안과의 관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한편으로 전략수출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이, 다른 한편으로는 방산 분야에 특화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산수출진흥 법안이 각각 계류되어 있습니다. 각 법안 모두 목적 사업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더불어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재원 조성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각 법안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모두 제정될 경우 방산 수출 지원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부담금이 방산업체에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산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부담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 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이중 부과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입법 단계에서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이 방산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다양한 산업군의 여신을 제공하고 있어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한 우선적 대규모 금융지원 제공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실제 방위산업이 제공받는 여신의 규모는 타 산업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은 지원 대상의 방산뿐 아니라 여러 전략산업을 포괄하고 있고, 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한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비용 지출, 투자 및 회수의 관점에서 특수성을 띠는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기존 정책금융의 한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따른 지원에 있어 방위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산 수출은 단순한 기업 간 상거래가 아니라 무기기술의 해외 수출 통제, 높은 군사 보안 유지, 그리고 국가 간 절충 교육이 수반되는 영역이고, 현행법상 방산 수출 허가권자가 국방부 장관 소속 방사청장인 점을 고려하면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기금의 관리 운용은 국방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기금은 방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운용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방위산업발전법을 활용하여 설치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여금 부과의 정당성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매자 금융 지원에 대한 기여금 부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금 부과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기여금 부과로 인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기여금 부과의 전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은 전략적 수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여금 부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측면이 아니고 실제로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여금을 부과하게 되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무기 경쟁 속에서 기여금 부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 및 가격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 방산 수출 기업의 후발주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방산 수출 호황이 유지된다고 낙관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기여금은 이른바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하는데,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 부과가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일반 국민에 비해 부담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은 부담금이 경제적 사회적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안이 구매자 금융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에 대하여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출기업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 지원의 일방적인 수혜자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가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 방산 수출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업체가 수출 지원의 일방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방산업체는 방위사업 법령에 따라 국가안보라는 고도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엄격한 품질의 방산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정부는 방산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실발생 비용을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방산원가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로 하는 다품종 소량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생산만으로는 방산업체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방산 수출을 통하여 수출기업은 적정 이윤 확보를 통한 안정적 경영과 신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하여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방위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방산원가 규칙은 구매자 금융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 확대 보상액을 이윤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방산 수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방산원가 산정 시 수출 성과에 대하여 이윤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방산 수출이 기업의 장기적인 시장 개척 노력, 기술 축적, 원가 절감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산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은 정부 정책에 상응하는 기업의 노력에 대한 지원일 뿐만 아니라 그 수혜도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에 함께 미치는 것이므로 방산업체가 수출 지원의 일방적인 수혜자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윤 보상 및 구매자 금융 지원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면서 구매자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출 장려를 위하여 부여한 인센티브를 다시 회수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위사업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구매자 금융에 대한 기여금 부과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여금 부과의 전제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여금을 통한 기금 조성으로 인한 편익 외에 기여금 부과에 따른 산업별 수출 제약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수출 성사를 위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기업의 노력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여금 부과 기준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은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구매자 금융지원과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집행금액의 1%, 방위산업발전법 제1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원과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금 부과는 구매자 금융, 수출 산업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 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부 또는 수출 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반면 수출 성과는 해당 수출 기업만 향유하고 1, 2차 공급업체 등 수출 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금 부과 요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 정도와 기업의 수출 성과, 즉 수출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률, 기여금의 수출 제약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출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야 한다면 방산 수출 계약은 계약 규모는 크지만 리스크도 크고 환율, 원가, 후속 지원 비용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최소한 기업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은 기여금의 부과요율을 정하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여금을 구매자 금융 지원 집행 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에도 기여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여금 부과요율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부과요율의 중요한 고려 요소를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과요율을 정함에 있어 수출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부과 시점과 감면 사유를 조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위산업발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중에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
교육훈련 등 정부가 기여금을 부과할 만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지원 금액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이 위와 같은 지원에 대하여도 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부과한다면 지원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에 기여금 부과 대상이 되는 수출산업협력 지원을 보다 명확히 특정하고 수출산업협력 지원 금액의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금 재원의 사용 용도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은 방산 분야 수출 기업에 대해서만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른 수출산업협력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여금은 별도의 구분 없이 전략수출금융기금에 귀속되어 방산 분야를 포함하는 전체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방산 분야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따라 방산수출기업이 납부한 기여금의 용도를 방산 분야 지원으로 한정하거나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대한 부담금으로 조성한 기금은 방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운용하거나 현재 시행 중인 방위산업발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우려와 제한사항도 함께 논의해 주시어 전략수출금융지원 법안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그 취지에 맞게 전략적 수출 및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창균 선임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규입니다. 앞에 진술해 주신 두 분의 의견과 중복되는 부분 최소한 삭제를 하고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을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어떤 전략 영역 수출에 대한 금융의 지원이, 정부의 지원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왜 굳이 기금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아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경작자가 바라보는 분담금의 납부 여부 또는 납부 수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법안에는 잘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안 알려진 영역 중에 하나가, 기금이 방산물자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대출 또는 보증을 해주고 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채권은 5년에서 10년에 나눠서 아주 장기에 이렇게 분할해서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동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유동성의 문제 또는 신용위험의 문제를 혼자서 떠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발달하고 있는 약간 악마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단순한 금융공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민간금융기관들과 우리나라의 민간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위험을 민간금융기관과 그다음 유동성 위험, 특히 유동성 부분을 민간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크게 존재한다는,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의 설치라는 것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일방적인 사업성 기금과는 다르게 잘 운영만 된다면 그리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러면은 전략 영역, 특히 방산 영역의 수출에 금융 지원이 필요한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방산 업체의 경영 성과 개선으로, 수출을 통한 경영 성과 개선으로 국방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국산화로 수입 대체 효과를 높이면서 방산 부분 무역 수지 개선, 그다음에 연관 제조업의 공급망 공고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의 수출 정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효과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의 증가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등 방산 선진국의 공급 차질과 글로벌 방산 수요 급증이 맞물린 현상, 특수한 환경이라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이 해소가 된다면, 완화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미 이런 시장 환경에 따라서 유럽의 각국들이 방산물자 생산을 위한 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의 경우 기존 이때까지 금지하던 자국 생산 방산물자 해외 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이미 그 법안을 개정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대규모 방산 기업들의 설비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우위가 장기간에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방산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를 해서 이때까지 우리 방산업이 갖고 경쟁력으로 주로 내세우던 어떤 납기 준수,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진정한 어떤 그런 무기 공급 체계, 무기 체계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을 각종 국제 기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산업체의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로 수출금융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다른 상품들은 수출할 때 정부가 굳이 뭐 크게 도와주지 않는데 왜 방산 같은 경우에 기금까지 설치해서 수출금융을 정부가 도와줘야 되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답은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방산물자의 수출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규모가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조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최소한 수천억 단위로 한 건당 거래가 그런 식으로 규모가 크고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나누어진 이후에도 보면 사실 다른 어떤 일반 그 재화 수출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민간금융기관이 그 관련되는 어떤 수출금융에 관련되는 위험을 한꺼번에 모두 다 떠안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국제시장에서 일부 민간금융기관이 이런 어떤 방산물자 수출입에 관한 금융에 개입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개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 미국 같은 투자은행들도 개입을 하지만 혼자 하지 않고 대부분 신디케이트를 형성해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그런 수준에까지 민간금융기관들이 위험 분담 능력이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두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기금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기존의 수출입은행이 하고 있는 거, 무보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마 기재위에서 수출입은행 그 자본금을 늘려주신 걸로 압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방산물자 수출 관련되는 그 수출금융 그 수출입은행의 그 능력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수출입은행은 규제상의 이유로 인하여 한 차주에 대해서 전체 자본금의 40%를 넘는 금액을 집중하여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규제 국채은행이니까 그 규제를 무시할 수도 있겠으나 그 규제를 무시하는 순간 수출입은행은 외화표시 채권을 하더라도 아무도 그 국제시장에서 그 채권을 사주지 않는 게 수출입은행의 어떤 자금 조달에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서 어떤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국회에서 1조를 늘려주시더라도 특정 국가에 대해서 특정 건에 대해서는 4천억밖에 그 수출금융 지원 여력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들이 방산물자 수출 같은 것들이 집중되거나 또는 매우 큰 건이 들어오게 되면 일일이 다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을 고쳐야 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대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의 대처는 별로 우리가 취하기가 힘든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정책금융기관 특히 수출입이나 무보를 통해서 이 방산물자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무기 수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 대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국가가 금융 지원을 해서 금융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하게 된다면 그 혜택을 대기업들만 보는 게 아니냐. 그게 왜 그런 비판이 따가울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대기업들이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있어서 붙어 있는 계열 내지는 하청 중소기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물론 대기업들이 수출이 활성화되면은 간접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 어떤 방산 생태계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정책 혜택의 편중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요. 정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정부 지원의 효과가 골고루 방산 생태계 전체로 퍼져서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금 설치를 하면은 뭐가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중요한 큰 거래 건수가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어떤 입법 과정을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해결이 되면 신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파악을 한 하나의 재밌는 현상은 방산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A라는 기업에서 수출금융 지원을 받아서 해버리면 수출입은행 한도가 꽉 찰 텐데 내가 수출권을 따오면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건 정책자금을 어떻게 그 한도에 맞춰 가지고 경쟁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금융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설치가 되면 그런 측면은 대부분 그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금 설치의 장점으로 뭐 법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중소기업 방산 관련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하거나 또는 대출을 하거나 해서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해서 이 방산 수출에 대한 정책 금융의 지원의 혜택이 어떤 직접 수출 기업뿐만 아니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금과 관련해서 항상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건전성에 대한 우려, 어차피 정부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기금이 나중에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사업 수행상에서 일부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기금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느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기금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다른 어떤 규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차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음으로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은 일단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는 다른 재정 지출과 에 비해서 특별히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은 이게 그 돈을 모아서 써버리는 사업성 기금이 아니고 금융성 기금입니다. 이게 쓰고 나면 반드시 반대쪽에 자산 취득, 채권이라는 자산이 취득이 되고 그 채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뭐 회수를 해서 나중에 결국 정산을 하게 되면 정부의 부담은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 사실상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수혜금 기업의 분담금 납부를 전제로 한다면 그 분담금의 설정 수준에 따라서 그만큼은 적어도 재정 부담 우려가 감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 비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게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특히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잘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럼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전제가 과연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는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위험들은 만약에 기금이 활동을 하게 되면
기금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자율 급변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그 다음에 환율 급변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그리고 돈을 꿔간 상대방 국가의 부도로 인한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가 되는데요. 앞에 이자율 위험과 외환 위험은 기금의 수탁 운용회사로 상정되어 있는 수출입은행의 역량을 통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한 위험이고요. 다만 한 가지 신용위험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채권자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일반 외국의 기업이 아니고 외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대출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만약에 이 기금이 설치가 된다면 전략수출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라는 판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담금 납부 문제인데요. 이 역시 경제학자의 눈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있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무상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책금융 체계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정책금융 수단은 대가를 수혜자로부터 취득하고 있습니다. 신보, 기보가 보증을 제공해도 보증료를 받고 있고요. 산업은행이 장기 시설 자금을 대출해도 시중 이자율보다는 낮지만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수출금융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별게 아니라는 것, 그런 어떤 금융 서비스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금융기관과 역할 분담인데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남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위산업진흥의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입니다. 먼저 방위산업에 큰 관심과 성원을 아껴주지 않으시는 우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거는 방산업체의 의견을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에 말씀해주신 진술인들의 의견들은 좀 빼고요.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은 일단 그 전략 수출 금융 기금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려 사항보다는 사실 그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은 태생적으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산업이고 지금까지도 50여 년 동안 국가의 그 안보를 위해서 산업들이 유지되어 왔고 지켜왔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방산 수출 하락 역시도 정부하고 군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청을 비롯한 정책적인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업체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업계도 방위산업 발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시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부가체계의 합리성하고 사용처의 적정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복 기금 부과 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지금 국방위에도 방산업체 영업이익 1%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수출 금액의 1%를 기금으로 증서하는 이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 물자 등 수출 진흥 기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약간 다르기도 하면서 비슷하기도 한 법안이 동시에 이렇게 입법이 되면은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요. 최근 3, 4년간 방산 하락으로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올해 개선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러우 전쟁 및 중동 사태로 인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고요. 저희가 매년 통계를 내는데 2022년 이전에는 과거 50년간 민수 부분이 통상 영업이익률이 7, 8%임에도 불구하고 방산업계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가동률은 50%에서 60% 수준이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사례를 하나 저희들이 들어드리겠습니다. K9 지금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1999년도서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한 1000여 대를 저희들이 양산을 해가지고 군에 공급했는데 최초 1999년 양산하는 대당 단가가 38억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군에 저희들이 납품한 가격이 4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10%도 인상이 안 된 거죠. 뭐 물가 상승, 인건비 고려, 뭐 이런 부분들 다 고려 않더라도 그러니까는 10%도 안 돼 20년 동안 이게 이제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게 정부에서 관리를 잘한 거죠. 방사청이나 뭐 여기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금을 관리해서 했지만 업체들은 이게 수익이 나야 되니까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안 되는 부분 자동화시켰고 직원을 감축했고 단순한 작업 용량은 이제 자작으로 하던 거를 이제 하청업체에 위임을 했고요. 위탁 판매를 했고 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격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수출 시장에서는 이 가격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거 보니까 참 사실 일정 부분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또 함정업체의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통계를 냈을 때 2012년서부터 22년, 12년 동안 흑자가 난 해가 2019년 단 한 해입니다. 나머지는 다 적자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정부에서 가격을 타이트한 것도 있고 경쟁이 심화된 것도 있고 또 민수에서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방사는 사업보국이니까 적자가 나도 그냥 수행하는 비율이 일정 작았으니까요. 뭐 이런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또 K2 전차도 개발을 했을 때 최초 업체들이 아까 실발생 비용 말씀하셨는데 실발생 비용을 보전해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가격을 제시한 게 사실은 100억은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80억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에 넘어가지고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부에서 가격을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성비가 된 수출 효자 품목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부과 기준을 두 번째는 방산 부분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법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금 조성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산출이 안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에 있는 정부 지원도 정부 지원으로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요. 왜냐하면 애로사항 조사나 해결을 위한 지원도 정부 지원이다. 또 민간 통상 협력 산업 지원도 정부 지원이다. 교육 훈련 및 뭐 홍보 지원도 정부가 지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1% 부과해. 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거는 좀 그러면 전 수출 금액의 1%를 상한이긴 하지만 1%를 업체들이 부담한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금 사용처는 방위산업 내로 한정돼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방위산업 업체들은 10년 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체 연구개발비를 계속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효자 품목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은 개발된 지가 이제 20년이 다 넘은 제품들이고요.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이나 뭐 원격 무인화 뭐 이런 개념들이 가미된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연이 개발하는 거에 못지않게 업체들도 자체 개발해야 될 수요들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투자를 위해서 기금이 사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업체들이 부담하게 되는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폴란드 1차 계약 시에 카이가 FA50을 48대를 30억 불에 수출을 했습니다. 전액 수출입은행 지원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상한이지만 1%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3천만 불, 하나로 하면은 한 430억을 기금으로 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그 광범위한 수출 정부 지원 범위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수출했었던 해가 172억 불을 수출한 22년도인데요.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업체는 2,500억 원을 기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한 기금 조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금을 납부한 업체의 소유권을 업체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체가 기여금을 납부했을 때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사실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들이나 소유권이 있어야 그걸 기금으로 해서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차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 저희가 사실 2006년도에 1,417억 원 이거 정부가 출자한 전액 정부가 내서 이제 방산 육성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연기금 통폐합 정책의 일환으로 이거를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보존 사업으로 그 사업 취지는 뭐 명맥이 유지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기금이 만약에 소멸되게 됐을 때 그 꼬리표가 안 달려 있으면 업체가 그 다시 환수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아마 기금의 업체 분담한 금액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절충교육 및 기술료 납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절충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방산 수출 계약 시에 현지 생산 참여, 기술 이전 등 이제 절충교육 이행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비용이 가격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지원 금액의 5%를 추가 납부를 의무화하게 되면은 사실 이중적인 부담이 돼가지고 업체가 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업체들이 개별 업체가 수출할 경우에 절충 교육을 부담할 수 없어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의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수입할 때 절충 교육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이 방산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뭐 문의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카이가 절충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아파치 동체를 2002년도서부터 생산해 가지고 보잉에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잉 측에서 봤을 때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아파트 동체는 앞으로 이제 카이에서 해야지 해가지고 2023년까지 총 723대의 아파트 동체를 카이가 보잉에 납품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절충 교육으로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그 기여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희는 뭐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726대 거의 20년에 걸쳐 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절충 교육의 일환으로 카이가 수입을 받았으니 이거의 일정 비율을 그러면은 기금으로 납부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상한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법안에서는 그 담보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폴란드 수출을 통하고 폴란드하고 중동에 수출한 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워낙 그 러우 전쟁이 터졌고 중동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워낙 급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뭐 절충교육이나 의무 비용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이 수출을 통해 가지고 큰 이익을 본 거는 사실인데요. 그 두 가지 여건을 제외하고 지금 동남아나 뭐 중동 이집트나 이렇게 했을 때는 국내 조달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싸야 수출에 성공하지 사실 가격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잃게 되면은 수출 성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국제 무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일순간의 화랑으로 저희도 사실은 업체들도 당황스럽긴 한데 일순간의 화랑으로 이게 항구적인 법안이 이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향후에 수출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금이 되면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요율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요율이 책정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업계는 이제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업체들은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에 합리적인 부가 기준, 방산 발전을 위한 사용처를 제한해 주십사.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확실하게 법안에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순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 58조 및 제 64조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전략수출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진술인 네 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네 분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권현철 국방대학교 교수님과 박창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견 표시를 하시는 것 같고, 박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님과 안승남 방해산업진흥회 본부장님께서는 신중 검토, 그다음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은 우선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전략수출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을 하고 있지만 국방위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 물자 등 수출 진흥 기금 법안이 또 발의돼 있다는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뭐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손 드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예, 박대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진술인, 박인영 진술인 두 분께 제가 차례로 좀 질의 드릴게요. 이 이름이 전략수출 금융지원법이지 않습니까? 전략 수출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게 이 법 제정안의 이름은 그죠? 기업을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데 그 수출하는 지원을 받을 대상인 기업들이 반대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기업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 지금 굳이 수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 출연을 하면 될 건데 왜 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기업이 출연을 해서 하느냐? 이 속된 말로 점잖지 못한 표현으로 기업들 삥 뜯는 제도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 법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안상남 진술인 기존에 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또 무역보험공사라든지 그런 수출금융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더 보완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폴란드 수출이 터지면서 네. 그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에서 사실은 35조 나시 30조로 늘려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럴 때 이제 조율을 거쳐가지고 25조로 일단 10조가 늘어났고요. 그것도 단번에 늘어난 게 아니라 5년간 1년에 2조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게 지금 사실은 지금 6조 정도 늘어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이제 비율 40%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늘려놨고 이거는 상대국 정부가 계약자이니 신용도가 높으니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도를 40%를 60%로 상향해 주면은 충분히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소화가 되겠다. 게다가 지금은 폴란드 1차 계약에 맺었던 것들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가가지고 축적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먼저 나간 거는 상환이 되고 여기서 나가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자금을 좀 확보를 하면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35조까지 늘려주시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무기를 수출해서 돈을 벌고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이자가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 수출입은행 내지는 무역보험공사가 굉장히 많은 몇천억 대의 수입을 그때 한 해만 해도 올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 말씀하신 그 시간을 제가 더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시간은 너무 짧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폴란드 이제 방산 수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이것을 앞으로 일반화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 지적이 이 폴란드 지금 이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수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 있을까요? 별로 지금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폴란드 입장이 지금 러우 전쟁에 대해서 그 폴란드 정부의 입장이 지금 다급한 그런 상황이고 최대한 신속한 납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례를 방산 수출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 제가 드릴게요. 지금 1분 좀 지났는데 그 간단히 저 안상남 진술인께 먼저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안상남, 네, 안상남 진술인. 방금 말씀하신. 안상남 본부장이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박인용 저 본부장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 보조금 대상이 이제 이렇게 명시될 수도 있잖아요. 지원 대상이. 그러면은 이 WTO라든지 이런 국제 분쟁 소지는 없나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역외 보조금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런 소지가 때문에 있다. 재경위 검토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룬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안상남 진술인 이거 제가 이 질의랑 같이 할 테니까 좀 답변 같이 해주시죠. 지금 이게 그 자동차 반대체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수출 산업들이 또 있는데 보태 산업부에서 이 이익으로 환수해가지고 지금 동시럽게 반발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들에게 이제 기금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동시 산업이 또 다른 특수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산업이 구조가 출발하면서 특혜 시비까지도 있어가지고 어떤 특혜 시비를 논란도 해소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그 문제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지 형평성 문제는 어떤 건지 그것을 같이 답변 좀 주시고요. 그 답변 좀 하시면은 우리 저 박인용 저 진술이 저 주관 좀 하시 답변해서 말씀하시죠. 방위산업은 사실 여타의 산업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어찌됐건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산업군이고요. 또 정부가 뭐 예산도 책정하고 사업도 운영하고 뭐 매출처도 다 하고 그래서 수출도 사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실 업체들은 거의 따라가는 입장인 거고요. 정부에서 뭐 기금도 만들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들은 그냥 다 순응해서 따라서 뭐 다 저희들은 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산업체들은 전혀 뭐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막 이런 부분들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그런 요율이나 뭐 사용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산업계로 순환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전략 수출이라는 게 방산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예. 예, 박인용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과는 다소 사안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담금 부과 요율에 비하면 지금 법에 있는 부분은 다소 높은 수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인용 변호사님, 그 WTO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그 국제 규범 논란을 갖다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작용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련돼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산업군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영환 의원님. 우리 박창균 박사님 좀 기회비용 관련돼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방산 업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다른 산업군들, 반도체나 뭐 다른 산업군들처럼 정부가 간사님. 이렇게 나서는 영역은 없죠. 간사님, 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재원을 이제 들여와야 되니까 그러면 채권이자 발생을 하죠. 예, 정부가 보증하죠 또. 예, 이 보증하면서까지 하는 기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이 산업적 영역에 있어서 예, 그 다른 금융기관들 보면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보증하면 보증료 받지 않습니까? 다 받지요. 예. 예. 뭐 신보도 그렇고 기보도 예, 그렇고 무역보험도 그렇고요. 네. 다 보증료 받죠. 그래서 일단은 기회비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차입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정부로 차입할 때는 그냥 정부가 하는 거니까 하지만 사실 거기 이자가 있어요. 정부가 차입할 때는 예를 들면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조달해서 차입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이 어떤 비용에 대해서 특히 저는 우리가 뭐 GDP 얘기 많이 하지만 GDP는 시장 가격에 있어야 그 넣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면서 계약을 성사를 하고 체결하는데 GDP 반영됩니까? 대통령 월급만 반영이 되죠. 간접적으로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 거래가 일어나면은 예.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외 나가서 영업하는데 기업이 뭐 영업비용 대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 기술이 발전하기까지 정부의 막대한 R&D 지원이 있었고 정부의 수요도 있었고요. 국방 예산을 통해서. 근데 기업들이 안 좋아할 리가 없죠. 해외에서 이렇게 물꼬를 터주면.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저는 우리가 만약에 경제학을 제대로 한다면 이 기회비용들을 다 사실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략경제정책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발언 때 좀 서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한번 서주세요. 제가 이거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원래 한국은행법 1조 목적이 뭐예요? 한국은행법은 잘 안 보세요? 네. 관련 사항이 없어요? 여기 법에 한국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있죠? 한국은행 차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행 목적에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산업 생태계, 산업 지원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차입을 해줘야 된다? 빌려줘야 된다? 이게 목적이 좀 어울리나요? 그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목적하고는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왜 한국은행 차입이 있지? 차라리 한국은행 이익금이 있으면 정부로 건너와서 정부에서 이렇게 차입해 주는 건 맞다. 혹은 뭐 돈 찍어서 빌려 오더라도 정부로 일단 갔다가 건너오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 조문 자체는 제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은행 차입이 여기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은 한번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전문위원님 어디 계세요? 네,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검토 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던데 한국은행 차입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목적에 비춰보면은 한국은행이 이런 그 정부 기금에 돈을 대주는 거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기금이 워낙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네. 자금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그래서 정부로 통해서 건너오면 되지 않나요? 정부가 일단 차입하고 정부에서 그 기금 쪽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한국은행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좀 소위에서 그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논의를 해주고 그 다음이요. 지금 이제 개정이 2개가 있는데 관리관님 잠깐만 나와 계십시오.
이게 정부가 시간 좀 더 줘. 여러 이제 그 금융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은도 하고 산은도 하고 무보도 하고 뭐 EDCF를 통해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부가 이제 보증을 하는데 이 보증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동시에 요청이 왔을 때 이 손실 부담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이런 게 법안에는 좀 전혀 좀 안 보이고 물론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고요. 고위험, 저신용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저한테는 조금 과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 지원을 신청할 때 과연 기금에서 보증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그 소위 때 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경부에서. 옛날에는 저 관리관님이 저 이런 공청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경제협력감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기재부. 그 기금을 한국은행에서 저기 차입이 가능하냐라고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네, 네. 그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또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국은행이 다른 은행에게 아니면 다른 은행부터 자금을 또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거법이 있으면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선례 있죠. 대경제협력기금법 같은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일단 기금의 그 다른 타법 사례를 감안을 해서 일단 그냥 근거는 만들어놨는데요. 실제로 그 한은한테 실제로 차입을 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검토를 할 겁니다. 근데 의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한은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은으로부터 뭐 장기 차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용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전략 수출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제한 이유를 보면 구매자 금융이나 수출 산업 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 계약의 경우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부 또는 수출 신용기관 등 공공부문이 주로 부담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법안의 제한 이유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도 이제 기여금 부과의 정당성 관련된 좀 논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수출 신용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수입으로 이렇게 충분히 좀 보장 어떤 수입을 받고 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 이제 제한 이유에 보면은 위험과 비용 이게 조금 되게 모호한 표현 같아요. 비용이라고 하면 자본 조달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이제 그 구매자 금융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그 비용은 충분히 이제 상쇄하고 오히려 더 이익을 더 본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정부나 수출 신용기관이 구매자 금융 같은 것들을 해서 실제로 위험이나 비용에 노출돼서 손실로 이렇게 확정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만 아무래도 정부가 주로 상대방이기 때문에 지급 불능의 사태가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모라토리엄이나 이런 것들 선언하지 않으면 예. 그게 부실 채권으로 전이돼서 우리 정부나 그다음에 수출 신용기관의 손실로 확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상근 본부장님,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20년간 물가 상승률 이런 거에 좀 비추어 보면은 최초에 38억이었던 게 지금 41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면 실제로 그동안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국가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K2 전차도 마찬가지로 실은 뭐 이렇게 방위산업체에서 정한 합리적인 금액이 100억인데 정부는 무조건 80억이 맞춰라라고 하는 것들도 그동안 다른 뭐 민수 쪽에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상쇄시켜가면서 저는 방위산업업체들이 정부에 그동안 지난 수십 년간 기여한 부분도 이게 뭐 계량화된 건 없겠지만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 없으시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이나 비용을 정부나 수출 신용기관들이 다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게 저는 저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카이를 좀 사례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구매자 금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매출액하고 거의 연동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1% 정도 되면 근데 카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량 기업이라 아까 우리 1%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제 카이에 제가 25년도 단기 순이익률을 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 중에서 1%면은 상당하게 큰 금액인데 저는 카이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다른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의 뭐 이렇게 전황 자체가 바뀌게 되면 이 수익성 자체가 또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 기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가 비율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가 되게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카이 말고 또 다르게 각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업종별로 여러 가지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다음에 이분의 구매자 금융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다른 업체들 사례로 있는데요. 카이를 예로 든 거는 카이가 1차 했을 때 30억 불을 전액 이제 수출입은행으로 뭐 수출입은행 대출도 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비율이 안 맞았을 땐 여타 이제 시중은행에 뭐 신용을 얻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시를 든 거는 가장 그래도 계산하기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었고요. 예. 다양한 업체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여금 그 부과와 관련된 율 자체도 이게 우리 산업의 특성이나 또 각각의 우리 업종이나 또 각각의 구체적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제대로 이렇게 검토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보면은 이 법적 안정성이나 또 기업들이 볼 때 앞으로 부담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걸로 보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인영 진수리님.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방의 방산수출진흥법과 동법이 중복해서 적용될 경우에 기업들, 특히 수출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감하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 부담금이 부과되면 제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제 부담금이 다 부과되면 이중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수님, 이게 부담금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고요. 표현은 기여금이라고 하지만 수출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수혜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부과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실제 혜택을 못 받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차등해서 부과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부과 요율이나 그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전략경제정책관님, 네. 이게 법안은 구매자 금융과 결부된 계약에 대해서 기여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죠. 아직까지 제가 몇몇 기업들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들은 기여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들이 회피하고 싶은 것이 결국 예측 불가능성인데 이러한 불확실성, 예측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현행법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부과 대상이라든지 예외 기준
법 시행 전에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그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구매자 금융인데요. 거기에 법안 내용에 명시적으로 수출 계약 전에 그 수출 계약과 그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이 불명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출 계약서상에 그런 그 구매자 금융이 수출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는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절충 교역 뭐 이런 명목으로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여금은 쓸 때는 용도의 구분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기금의 계속이 되고 전체 수출 기업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과도 배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예를 들어 방산 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인 기여금이 나머지 전략 수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이제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소위 심사 과정에서 그 정부 저희도 그런 기여금을 내는 그쪽 산업으로 그 환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문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저희가 정부의 지원이 또는 뭐 보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손실이 나는 경우는 결국 정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국가가 이런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위험을 떠안을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법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략 수출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 보니까 어느 산업까지 적용이 될지 또는 기존에 사는 무보 수은과 같이 기존 정책 금융과도 역할이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은 분명히 있고요. 결국 지원 역량이 분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관님, 이게 지금 정부 간 거래, 즉 G2G 방식의 방산 수출에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민간 기업 B2B 방식의 수출에도 적용이 됩니까? 저는 법을 봐도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 방산이 주요 혜택 산업이긴 하는데요. 그 전략 수출이라 하면 그 방산 외에도 원전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렇게 국가 경제에 상당히 그 파급 영향이 큰 분야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범위가 이렇게 모호하게 되면 결국 지원에 있어서도 비효율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기결이 되는데 저는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만들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수출 금융 기금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두 개의 돈주머니를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의 용도도 법률에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금의 그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수은이라든지 무역보험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 평가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원 효과나 부실률이라든지 뭐 민간 자금이 얼마나 추가로 유입됐는지 이런 효과 등을 분석을 해서 정기적으로 평가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예 중단하든지 지원을 갖다 축소하든지 이런 장치가 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실제로 이제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까지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당 안도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익국장 거기 계십시오. 수출금융지원 개정 용도 있죠. 예, 보면은 이제 대규모 장기 신시장 전략 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좀 이렇게 좀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금 우리가 살린다면은
또 기존에 우리 수출입 은행 등을 통한 무역금융 있잖아. 이거하고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네. 예를 들어 이걸 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대규모 장기 신시장 매우 이제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수출 금융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해버린다든지 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거는 아니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는 거고 또 상당히 있잖아요. 관리상의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도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좀 사전 차단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결국 시행령에 이제 유임을 좀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명쾌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예, 그래서 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계정의 그 목적 이게 이제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만 기존하고 이렇게 중복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대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법안 소위 과정에서 정부 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우 명쾌한 그 현장에서 있잖아요.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법안 심의 때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R&D 지원 계정이 있잖아요. 요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금 정부가 R&D 사업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있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정당한 일종의 보상이랄까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료라는 형태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료는 지금 각 해당 부처가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판단해서 해당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R&D 부서가 아닌 아마 수출입은행에서 이걸 아마 관리를 하겠죠. 이 있잖아요. 비전문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R&D 사업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 R&D 지원 체계하고도 맞지 않고 우리 R&D 국가 R&D 생태하고도 맞지 않아요.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비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지원 계정에서 지원하는 그 R&D에 대한 투자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중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배당이나 이자를 있잖아요. 통해서 재투자하는, 재회수하는, 그래서 재투자하는,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 절대 R&D를 보조를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R&D 지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배당과 그렇죠? 이자를 담보하는 형태의 투자다. 일종의 금융성 투자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각 용도 규정 1호에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다가 있잖아요. 자본시장과 우리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자통법이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정부 기술 납부료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각 부처들이 이제 주로 그 기술료를 받아서 그 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기금 쪽으로 전환을 시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방식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투자 방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지분증권을 취득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추가하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상남 본부장님께 좀 여쭐게요. 그 방산기업 기여금이 이중 부담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분명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지금 방산 육성 및 수출진흥기금법에 따르면은 그 목적이 비슷해요. 목적도 비슷하고 현재 부과 대상이 되는 게 방산업체 결산상 영업이익 1% 그리고 절충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수출 금액 1%. 이게 상당히 큰 정도 저는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듭 유사한 목적으로 우리 전략수출금융지원법에서 구매자 금융 받는 경우 1%, 절충 교육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원 또 성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모수가 여기가 훨씬 있지 않습니까?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규모는 더 크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여하는 금액이 좀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중복이 저는 된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이 둘 간에 있지 않습니까? 좀 조화가 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가 목적에 차별성이 있는 건지 두 번째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중 부담이라 이거죠. 이중 부담 그리고 약간의 지금 방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자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이거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가는 측면인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법이 동시에 이제 입법이 됐을 때인데요. 취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나 뭐 용처나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병합이나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도 그 두 가지 법안이 그 같이 병합 심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진수님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해외 프로젝트의 규모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분야는 방산, 원전 이 전체적으로 해서 총 140조 규모가 되는데 방산 분야만 찾아보니까 한 72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안에 가서 보니까 결국 우리 수출 금융 지원 규모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사례가 별로 없었던 방식으로 기술료나 기여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논리가 이 법의 목적과 체계에 맞는가 하는 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우리 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그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의 핵심 타겟은 사실은 방위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지원법이 추구하는 건 5% 정도의 이제 비용을 받겠다는 부담금을 하겠다는 거고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에서 발의한 방산수출진흥기금법에는 또 1% 매출 1%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박인용 진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두 법안의 이제 관계나 적용 대상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기업들은 부담금이 이중 부과가 되지 않는 황당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그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위하고 가기부가 서로 온라인 플랫폼 가지고 부처 간에 굉장히 그 핑퐁을 하면서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법 자체가 굉장히 무시라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국방부 영역하고 재경부 영역하고 이렇게 조금 겹치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목적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전략 수출로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잘해보고자 하는 게 오히려 너무 급하게 추진하게 되면 두 법 사이에 정부 내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 두 법안 사이에는 좀 저희가 이제 수출금융진흥법 전략수출금융기금법은 저희가 이제 올 초에 냈고요. 예. 그다음에 방위산업 그 관련된 법안이 그 후에 그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비슷한 부분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 간의 그 관계가 조금 그 정리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법처럼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너무 급하게 가기보다는 잘 정리해서 가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창균 우리 연구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실 때 우리 이제 방산의 강점이 기술적 우위보다는 실제로 신속한 납기 또 가성비 이런 게 높아서 우리가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좋게 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5%의 부과가 되면 결국은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생각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가 오히려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주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오히려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수출 포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방산기업들은 노조의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압박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우리 뭐 폴란드 경우 말고는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여금까지 추가되는 구조가 되면 과연 이 법안의 취지가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상남 본부장 협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력 약화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법에 보면 그 우리 안도걸 의원님하고 한정혜 의원님 발의했는 거 보면 어쨌든 기여금을 안 내면 가산금을 붙인다. 그리고 징수를 하겠다, 압류를 하겠다 이런 이제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수출 지원하기 위한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강한 채찍이 들어왔을 때 결국은 수출 기업들이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통행세를 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업계에서는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왼손에는 빵을 주면서 오른손에는 꼭 삥을 뜯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걱정인데요. 지금 이미 우리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 보정 채무가 지금 현재 네. 39조 원의 이제 국가 보정 채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은 전략 수출 기금을 또 추가한다는 것이 오히려 옥상옥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기금이라는 게 복잡하게 보입니다. 기업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좀 칸막이도 잘 해주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어떻게 따라오는 걸 제일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옥상옥으로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옥상옥을 만들고 칸막이를 만들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본부장님께서는 기업들의 그런 니즈나 요구나 필요한 상황을 잘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인용 변호사께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진술인들의 진술 가운데 우리 안상남 본부장의 경우는 기업들마다 기여금은 그 기업의 소유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건 좀 과한 요구 같습니다. 이게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금융 지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기금의 한 40%는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여금마다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리게 되면 그것은 그 법의 목적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인용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기여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되면 정부의 공적 과제로 사용돼야 하는데요. 다만 기여금을 부과하는 정당성이 결국에는 기여금을 부과하는 특별한 집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이 아마 말씀하시는 거는 기금이 나중에 폐지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기금이 사용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재원이 여전히 방산업계 혹은 기금을 납입한 특별한 집단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라면 저는 그 부분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기금이 폐지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입되더라도 당초에 부과한 집단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업들이 기여금을 내더라도 그 기업의 산업 종류에 따라서 칸막이를 좀 쳐서 그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여금 분야 부분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좀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좀 칸막이를 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방위 산업이 대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박창균 연구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비단 이게 방위 산업만을 염두에 둔 법안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대규모의 어떤 수출 보증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 산업이라든지 원자력 산업 수출 뭐 또는 건설 플랜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비단 방위 산업으로 국한해서만 이 법안을 볼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혹시
그 의원님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을 할 때 수출입원회의 보증 역량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규모가 매우 대규모여서 민간금융기관이 도저히 처리하기 힘든 거래는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대규모의 거래들은 거래의 특징상 거래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한 어떤 특별한 기금이 상시적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금 생각하면은 돈을 가득 쌓아놓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류의 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생기면 그때 돈을 모으면 됩니다. 사업이 없으면 기금을 비워두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하셨어요. 이제 이게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또 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민간 금융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 부담을 좀 해지하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건 말씀 못 하셨거든요. 그 어떤 말씀이신지 좀 들려주셨으면 실제로 좋겠습니다. 기금이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서 채권을 획득하게 되면요.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일일이 다 상환을 받는 게 아니고요. 유동화 방식을 통해서 다른 그 자산을 대출 채권을 자산으로 해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유동화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유동화 채권은 누가 인수하게 되는가 하면 대부분 다 은행 또는 그 연금 펀드 내지는 생명보험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자체로 그냥 그대로 그 인수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금융공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그 연금기금, 생명보험 각 회사들이 필요한 어떤 만기라든지 이자율 조건을 맞춰서 잘 가공을 해서 팔게 되면 사실은 정부 그 기금은 10년짜리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기금 회수를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그 유동화 채권을 매각을 해버리면 바로 현금 회수가 되고 그걸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되면 정부가 떠안는 위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발의된 법안 두 개의 법안 모두에 그렇게 네, 1분 주십시오. 발의된 법안 모두의 기금운용 주체가 그렇게 유동화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거는 되어 있는 거죠? 다만 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특히 이제 위탁운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그 자산 유동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네. 우리 권원철 교수님께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 앞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법이 방위 산업을 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더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 물자 등 수출진흥기금 법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방위사업적 측면에서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좀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에 있는 거는 매출의 1%니까 이거 진짜 삥 뜯는 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기 5% 내라는 건 국가가 지원한 어떤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요. 이거는 받으면 내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적자가 내도 1% 국방위는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안 좋고요. 이건 국가가 수출 회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줬으니 그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거라 이건 제가 중복은 되겠으나 하여튼 한 구찌에서 한 창구에서 돈이 나가니까 됐으나 성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네. 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가 입법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과 의견으로 국방위에 제출되어 있는 그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희 정책관님. 지금 진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회의 종료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국방부 쪽하고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돼 있나요?
국방부하고 따로 이렇게 그 별도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전혀 지금 얘기돼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야기는 그 국방부하고 했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가 다 달라요. 제가 지금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성준 의원님 말씀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자, 끝으로 우리 박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철 교수님, 아까 3 내지 5%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엇에 3 내지 5%라고 하셨죠? 그 국가가 여기가 자기가 수출 기업이 그 절충 기업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털어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상계해 주는데 그걸 국가가 해줬다면 그 액수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100원으로 할지 200원으로 네, 할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5%. 이게 집행금액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5%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안상남 본부장님, 네. 그 방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3% 정도 내외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2.5에서 3.5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요. 수출이 이렇게 화랑되기 전에는 2.5%에서 3.5% 네,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중소협력업체는 몇 %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고 있습니까? 협력업체는 그거보다 좀 더 작습니다. 더 작을 것이죠. 그래서 아까 협력업체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 1%에서 5% 부과하겠다는 게 영업이익에 대한 게 아니고 소위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금액에 대한 건데 집행금액이라는 거는 영업이익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매출에 가까운 오히려 폴란드처럼 전부 다 지원하면은 완전히 매출액에 같아지는데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의 뭐 1 내지 5%를 때리면은 영업이익 3%밖에 안 되는 기업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큰 부담이 되리라고. 예, 우리 그 방위산업은 후발주자이고 러우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소위 유치산업, 인펀트 인더스트리를 겨우 벗어난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 역량은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연구개발 기술이나 품질이나 이거 시험평가가 엄청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실 러우 전쟁이나 전쟁으로 중동 드러나게 전쟁을 됐다. 통해서 예, 우리 그런 말씀이신 성능이 거죠. 무기체가 드러나게 그렇지만 됐어요. 아직도 우리가 뭐 그 미국이 만들고 있는 최첨단 무기 이런 것까지 지금 이스라엘만큼 도달해 있지는 못한 건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R&D 투자가 예.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부품의 국산화가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합니다. 기술의 국산화도 더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죠. 가야 될 길이 아직 뭐 많이 멀다. 남았습니다. 예, 뭐 유치 산업은 겨우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영업 이익을 보게 되면 이걸 지금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1 내지 5%를 집행금액, 매출에 가까운 금액에 가서 가져간다. 아까 군 교수님도 매출의 1%는 삥 뜯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금액에 대한 3 내지 5%, 1 내지 5%도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영업이익이 3% 또는 2%밖에 안 나는 기업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라는 게 아까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기에 빨리 만들어내는 거하고 가격 경쟁력 두 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담금이 또 생기게 되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좀 법안을 보면서 불안했던 내용이 불확실성입니다. 예. 이 법안의 내용에 보면은 사실 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절충교육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전반적인 아까 뭐 모든 내용들이 정부 지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1%도 굉장히 큰데 게다가 절충교육 같은 경우는 상한이 5%여서 이렇게 되면은 업체들이 과연 감당할 수준일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예. 반드시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있습니다. 재경부가 이 법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게 기업의 실질을 모르고 책상 물림으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좀 박인영 변호사님 이게 조세법률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세금을 거두려면 법에다가 요율도 정하고 다 정해야 돼. 대상도 정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부담금이지 사실은 조세에 가까운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거 아닌가 부담금이.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처럼 부담금도 이건 법률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압류, 공매, 물납까지 규정돼 있거든요. 마치 조세처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가 요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부가 요율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하여간 이게 쟁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다 돼서 더 질의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강희 정책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략 수출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이 핵심 문제는 기금의 지원 방식 그리고 정책 금융과의 중복, 부담 수익 배분의 형평성. 이 법안이 대규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략 수출 금융 지원 기금을 만들고 수출 기업에 그 기여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조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주요 쟁점을 보게 되면은 수출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성과 편중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금융 지원으로 이게 발생한 이연과 비용은 정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반면에 성과는 개별 수출 기업만이 집중돼 있다 이런 점을 내세우면서 법안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로 이익 일부 한수가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비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치관님?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 구매자 금융에서 저희가 그 걷어들이려고 하는 기여금과 그다음에 절충 교역에서 걷어들이려고 하는 기여금의 두 가지 성격이 있고요. 아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담을 지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성과 편중 문제가 지금 있다는 논란이 있다는 걸 본 위원장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 지원 우려. 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뭐 무보 이런 데에서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이 겹칠 수 있고 이게 어디까지가 기존 지원이고 어디부터가 새 기금인지 이런 부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다음 또 입법상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님께서도 수차에 그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부가 요율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법안은 그 기여금 상한을 두고 실제 요율은 대통령에게 맡긴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부담 규모를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금 용도와 통제 모호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략 수출 지원이라든가 뭐 산업 생태계 지원, 출자 등 용도가 넓게 이렇게 자금 집행에 대해서 해놨지만은 우선순위와 통제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지적이 없으셨습니다만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특례 조항의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기금 출자 관련 공공기관 규제를 배제하거나 또 책임 면제 조항은 신속한 집행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감독 약화라든가 책임 회피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그 공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잘 보완하시고